하버드 교수가 미국 생방송에서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한국과의 회담은 트럼프의 치명적 패착입니다. 그 한마디에 미국 전역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트럼프는 순간의 결정으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 뒤에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거대한 전환점이 숨어 있었습니다. 하버드 교수는 조용히 경고했습니다. 경주에서 벌어진 일은 거대한 계획의 서막일 뿐입니다. 핵 잠수함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트럼프가 한국을 통해 이루려 했던 것은 단순한 협력이 아니었습니다. 그 결정의 이면엔 미국조차 감당하지 못할 충격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날 경주에서 열린 회담은 세계 질서를 바꿀 단 한 번의 대화였습니다. 그 충격적인 반전의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그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한번 눌러주시면 저희 코리아 공감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교수님, 이번 에이펙은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의 완승 아닙니까? 중국이 양보했고 일본 새 총리와의 협력도 완벽했습니다. 방송 진행자의 들뜬 목소리가 스튜디오에 울려 퍼졌어요.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하버드에서 30년간 동아시아 안보 문제를 연구해온 제가 분석한 결과는 모든 사람들이 놓친 충격적인 진실이었거든요. 확실히 겉보기엔 그래 보입니다. 일본의 새 총리는 에이펙 개최 전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미국과의 협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약속했어요. 트럼프는 그 장면을 자신의 외교 능력에 대한 상징으로 전 세계에 내보냈습니다. 진행자는 흥분된 목소리로 말을 이었어요. 게다가 중국도 완전히 물러섰잖아요. 중국은 2026년 1월까지 현재 작물 연도에 미국산 대두 1200만 톤을 구매하기로 약속했고 이후 3년간 매년 최소 2500만 톤 이상 구매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히토류는 아예 신규 통제 방안 시행을 중단하고 1년간 수출 통제를 유예하기로 했어요. 시진핑이 직접 양보안을 들고 나온 겁니다. 네, 언론과 전문가들 모두 그렇게 평가하고 있죠.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트럼프가 중국을 완전히 굴복시켰고 아시아 외교 무대의 주도권을 되찾았다고 말이에요. 월스트리트 저널, 워싱턴 포스트, 심지어 뉴욕 타임스까지 모두 트럼프의 외교적 승리라는 헤드라인을 달았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어요. 특히 중국의 양보는 정말 파격적이었습니다. 히토류 수출 통제 유예만 해도 연간 870억 달러 규모의 글로벌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거든요. 시진핑이 이런 결정을 내린 건 2018년 무역전쟁 이후 처음이에요. 진행자가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번 성과를 보면 결국 미국의 압도적인 힘을 보여주는 거죠. 아시아의 경제 대국인 중국도 결국 트럼프 앞에서는 무릎을 꿇었으니까요. 다른 아시아 국가들은 말할 것도 없을 거고요. 실제로 이번 에이펙에서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들이 미국 중심 질서에 순응하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또 진행자가 덧붙였어요. 특히 개최국인 한국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황금 왕관을 선물하는 등 최고의 예우를 보였고요. 결국 미국의 영향력이 확고하다는 걸 증명한 셈이죠. 저는 잠시 침묵했다가 서류를 내려놓고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엔 완전히 다릅니다. 이번 에이펙에서 트럼프가 처참하게 패배한 회담이 딱 하나 있었거든요. 스튜디오의 공기가 순간 멎었어요. 진행자가 당황한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패배라니요? 모든 양자 회담이 성공적이었다고 백악관에서 발표했는데요. 특히 중국, 일본 같은 주요국들과의 회담은 모두 미국에게 유리하게 끝났잖아요. 언론이 트럼프가 받은 선물에만 주목한 회담이 있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바로 한국 대통령과의 양자회담입니다. 진행자의 표정이 순간 어리둥절해졌어요. 한국이요? 하지만 한국은 우리의 오랜 동맹국 아닙니까? 주한미군도 주둔하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미국과 긴밀하죠. 솔직히 한국이 미국에게 무슨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겠어요? 바로 그런 아니란 생각 때문에 트럼프가 완전히 당한 겁니다. 제가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리며 말했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답했습니다. 87분간 진행된 그 회담이 끝난 후부터 정말 이상한 일들이 연달아 벌어졌어요. 진행자가 굳은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교수님,
그 이상한 일들이 구체적으로 뭔가요? 87분 회담 후에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저는 자료를 넘기며 답했어요. 한국과의 정상회담이 끝난 그날이었습니다. 정상회담이 끝나면 보통 백악관은 회담 요약문이나 합의 내용을 정리한 공식 보도 자료를 즉시 배포합니다. 그런데 그날 한국과의 회담만은 달랐어요. 저는 고개를 살짝 숙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백악관 기자단 전체가 보도 자료를 기다렸지만 한국 회담에 관한 문서만 배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진행자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트럼프는 회담이 끝난 지 몇 시간 만에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설명했어요. 한국 측이 공식적으로 핵잠수함 도입을 요청했고 트럼프는 정상적인 회의나 내부 검토 절차도 없이 현장에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무 일도 아닌 듯 몇 시간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렸죠.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덧붙였습니다. 글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 필리 조선소에서 건조될 것이다. 미국의 조선업이 부활한다. 진행자의 눈썹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게 공식 발표입니까? 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공식 문서가 아닌 개인 계정의 글이었죠.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바라보며 낮게 말했습니다. 3시간 뒤 또 하나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미국은 세계 최대의 핵무기 보유국입니다. 러시아가 2위, 중국은 3위죠. 그리고 지금 이 두 국가는 우리를 빠르게 추격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핵무기 실험을 대폭 늘릴 것입니다. 저는 모니터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어요. 이 모든 글은 한국에서 진행 중인 에이펙 일정 도중 올라온 글입니다.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한 직후 미국이 핵실험 확대를 선언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저는 목소리를 더욱 낮게 이어갔습니다. 이게 단순한 우연일까요? 진행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교수님 말씀은 두 발표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는 건가요? 바로 그겁니다.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어요. 트럼프는 한국에 와서 핵에 관한 생각을 완전히 다시 하게 됐던 거예요. 진행자가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냥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핵잠수함과 핵무기는 다른 영역이잖아요. 저는 머리를 저으며 반박했습니다. 아닙니다. 이 두 사건의 연결고리를 이해하려면 먼저 트럼프가 무엇을 노렸는지 알아야 해요. 저는 진행자 쪽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트럼프가 내린 결정의 진짜 의미는 그의 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트럼프는 이렇게 썼죠.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은 필리 조선소에서 건조될 것이다. 미국의 조선업이 부활한다. 저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겉으론 자국 산업 부활처럼 보이지만 문제는 그 필리 조선소가 한국 기업 소유라는 겁니다. 진행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럼 미국의 부활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답했어요. 이건 미국의 부활이 아니라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하기 위한 명분이었던 거죠. 진행자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명분이요? 트럼프는 미국 국민들에게 설명이 필요했을 겁니다. 저는 설명을 이어갔어요. 동맹국에게 핵잠수함 기술을 넘겨주는 것에 대한 정당화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 조선업 부활이라는 달콤한 포장지를 씌운 거죠. 저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사실 트럼프는 계산이 빨랐습니다. 핵잠 기술 일부를 한국에 제공하고 통제권은 우리가 쥔다. 그게 그의 구상이었죠. 하지만 그는 결정적인 사실 하나를 놓쳤습니다. 진행자가 긴장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어떤 사실 말씀이신가요? 한국은 이미 자체 원자로 설계와 추진 체계까지 확보한 나라였어요. 저는 자료를 뒤적이며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기술을 준다고 믿었지만 실제로는 한국의 독립을 승인한 셈이었죠. 진행자가 조심스럽게 되물었습니다. 그렇다면 트럼프의 계산은 완전히 틀린 건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가 자랑한 필리 조선소의 부활은 사실상 한국에게 핵무력 확장의 기회를 열어준 것과 같았습니다. 더 심각한 건 이 프로젝트는
대부분 한국의 독자 기술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저는 목소리에 긴장감을 실었어요. 한국의 조선 기술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거든요.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카메라를 바라봤어요. 트럼프가 승인이라 말한 그 순간, 미국은 한국에게 핵의 문을 열어준 셈이었죠. 진행자가 여전히 반신반의하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핵잠수함과 핵무기는 다른 영역 아닙니까? 핵추진 기술이 곧바로 핵무기로 이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핵잠수함을 움직이는 건 결국 연료, 즉 농축 우라늄입니다. 저는 설명을 계속했어요. 저는 이번 승인이 트럼프 계획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아마 트럼프는 일단 미국이 연료를 제공해주는 형태로 시작하려 했겠죠. 하지만 농축 우라늄이 한국에 공급되는 선례를 만든다는 것은, 저는 말을 멈추고 의미심장하게 진행자를 바라봤습니다. 진행자가 숨을 죽이며 물었어요. 결국 한국이 자체적인 핵무장으로 나아갈 명분이나 길을 터준다는 뜻인가요? 저는 잠시 침묵했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건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면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그가 말한 핵잠수함 승인엔 아주 묘한 포인트들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의 핵잠 기술을 제공하겠다는 의미인지, 스스로 개발하라는 뜻인지, 혹은 핵연료 생산을 허가하겠다는 건지, 그건 누구도 확실히 알 수 없죠. 저는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하지만 저는 압니다. 이 모든 선택지들이 결국 미국을 곤란하게 만들 겁니다. 진행자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곤란하게 만든다니요? 단정할 수 있는 건 하나, 어떤 방식이든 미국의 완전한 통제로 귀결되진 않는다는 점입니다. 저는 의미심장하게 말했어요. 그렇다면 트럼프는 과연 어떤 최선의 시나리오를 그렸을까요? 이제부터 말씀드릴 건 트럼프가 어떤 계산을 했을지에 대한 가정입니다. 저는 말을 이었어요. 만약 그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기술 제공 형태로 승인했다면, 그건 트럼프가 선택할 수 있었던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 즉 최선의 선택지였을 겁니다. 진행자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물었습니다. 최선의 선택지라니요? 구체적으로 어떤 계산이었을까요? 저는 천천히 이어갔어요. 자주 국방을 추구하는 한국 측에 미국산 기술을 제공함으로써 오히려 독자적인 움직임은 억제시키고 나아가 핵잠수함 수출까지 통제할 수 있다면 미국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겠죠. 게다가 그 과정에서 한국의 기술 일부를 취득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설명했어요. 한국의 기술 수준은 이미 세계 최고니까요. 특히 한국의 조선 기술 말입니다. 저는 자료를 뒤적이며 덧붙였어요. 현재 전 세계 선박 건조량의 40% 이상이 한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대형 LNG선은 거의 한국이 독점하고 있죠. 이런 기술력을 미국이 흡수할 수 있다면 상당한 이득이 될 겁니다. 진행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트럼프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거래였겠네요. 기술도 주고받고 한국의 핵잠수함 프로그램도 통제할 수 있고요. 바로 그런 계산이었을 겁니다. 저는 침착하게 답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핵연료 통제였을 거예요. 저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하지만 핵연료의 문제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아마 트럼프가 이런 가정을 세웠을 겁니다. 저는 목소리를 더 낮췄어요. 저농축 우라늄을 한국에 수출해주면 핵잠수함을 만들고 난 뒤에도 연료 공급을 통해 통제할 수 있을 것이다. 진행자가 관심 있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핵연료로 통제한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핵잠수함은 일반 디젤 잠수함과 달리 20% 이상의 농축 우라늄이 필요합니다. 저는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문제는 한국이 현재 우라늄 농축 시설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죠. 더 결정적인 건 우리와 맺은 원자력 협정입니다. 저는 목소리에 무게를 실었어요. 이 협정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의 사전 동의 없이는 우라늄 농축을 할 수 없어요. 이건 1974년부터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강력한 제약입니다. 진행자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럼 한국이 핵잠수함을 만들어도 연료는 영원히 미국에 의존해야 한다는 뜻인가요? 저는 낮은 톤으로 덧붙였습니다. 즉 기술을 주되 연료로 제어한다. 그게 트럼프가 그릴 수 있는 이상적 통제 모델이었죠.
한국이 아무리 훌륭한 핵잠수함을 만들어도 연료 없이는 무용지물이 되니까요. 정말 교묘한 전략이네요. 진행자가 감탄했습니다. 그럼 미국은 언제든지 연료 공급을 중단해서 한국을 압박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휴대폰을 팔면서 충전기는 자기 회사 것만 써야 한다는 식의 전략이죠. 표면적으로는 기술 협력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완전한 종속 관계를 만드는 겁니다. 진행자가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렇게 될까요? 한국이 그런 조건을 받아들일까요? 저는 잠시 웃었어요.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가정일 뿐입니다. 진행자가 궁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왜 가정일 뿐이라고 하시는 건가요? 현실의 한국은 그 어떤 형태의 통제도 허용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어요. 현실의 한국은 그 어떤 형태의 통제도 허용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어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트럼프의 계획이 만약 그런 형태였다 해도 그건 결코 끝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 뒤엔 더 거대한 구상이 있었죠. 진행자가 긴장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더 거대한 구상이요? 핵잠수함 승인보다 더 큰 계획이 있었다는 말씀인가요? 저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단순히 한국에게 핵잠수함 기술을 주는 것으로 끝낼 생각이 아니었어요. 그는 미국 전체의 핵 인프라를 대대적으로 확장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 확장 계획에서 한국은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 예정이었죠. 진행자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한국이 미국의 핵 인프라 확장의 핵심 역할을요?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 말씀이신가요? 저는 서류를 넘기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 구상은 이미 2025년 5월 트럼프의 행정명령으로 시작됐었습니다. 2050년까지 미국의 원자력 발전 용량을 4배로 확대하라. 정부는 이를 위해 원자력 기술 성장을 전폭 지원하고 원자력을 미국의 주요 수출 산업으로 육성하라. 진행자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원자력 발전 용량을 4배로요? 현재 미국의 원전 용량이 약 100기가와트인데 그럼 400기가와트까지 늘리겠다는 건가요? 엄청난 규모네요. 저는 목소리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그 명령은 미국의 산업 정책 전체를 뒤흔든 결정이었습니다. 트럼프는 원자력을 군사와 산업의 양축으로 삼으려 했고 그를 위해 핵기술의 재부흥을 국가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 계획이 단순히 국내용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저는 설명을 계속했어요. 트럼프는 미국을 다시 세계 원전 수출 1위 국가로 만들겠다고 선언했거든요. 진행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상당히 야심찬 계획이었네요. 하지만 그게 한국과 무슨 관련이 있나요? 저는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실제 정부는 10기 이상의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발표했죠. 하지만 놀랍게도 그 대부분의 건설과 설계에 한국 기업이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진행자의 표정이 완전히 놀라움으로 바뀌었습니다. 한국 기업이요? 미국의 원전 부활 프로젝트예요? 그럼 미국이 자국 원전을 늘리는데 한국 회사를 쓴다는 건가요? 저는 모니터에 뜬 도표를 가리켰습니다. 설계는 한국 건설사, 원자로 부품은 한국 제조사, 그리고 전체 공정 관리까지 한국 엔지니어가 맡고 있죠. 조지아주, 텍사스주, 플로리다주의 건설 예정인 신규 원전 7기 모두 한국 기업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원전 부품은 원래부터 한국이 맡을 거라 예상했습니다.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원자로 부품 기술을 보유하고 있죠. 특히 웨스팅하우스와의 협력으로 이미 미국 기술 표준에 맞춘 설계 능력도 확보했으니까요. 진행자가 궁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한국의 원전 기술이 그렇게 뛰어난 건가요? 한국은 현재 전 세계 원전 시장에서 독특한 위치에 있습니다. 저는 자세히 설명했어요. 미국이나 프랑스는 기술은 좋지만 비용이 너무 비싸고 공사 기간이 깁니다. 중국이나 러시아는 가격은 저렴하지만 기술적 신뢰도와 지정학적 위험이라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죠. 한국은 그 중간에서 높은 기술력과 합리적인 가격을 동시에 제공하는 유일한 나라예요. 저는 한 박자 쉬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하지만 충격적인 건
시공과 인프라 구축까지 한국이 전담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진행자가 놀란 듯 말했습니다. 시공까지요? 그건 보통 미국 기업의 영역 아닌가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국 기업이 맡게 되면 공사 기간은 3배 이상 늘어나고 비용은 통제 불가능한 수준으로 치솟습니다. 최근 조지아주 보글 원전 건설 사례를 보세요. 당초 140억 달러 예산이 300억 달러로 늘어났고 완공도 7년이나 지연됐어요. 반면 한국은 정확히 시간에 맞춰 움직입니다. 기한을 지키고 품질을 유지하고 비용을 최소화하죠. 그건 단순한 기술력이 아니라 국가적 시스템의 차이입니다. 저는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결국 미국은 자존심을 내려놓고 한국에게 원전 산업의 실질적 주도권을 맡기게 된 겁니다. 저는 카메라를 바라봤습니다. 이 장면은 상징적입니다. 트럼프가 미국의 원자력 부활을 선언했지만 그 무대 위에서 움직이는 손은 모두 한국인이었죠. 저는 마지막으로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의 원전 부활은 한국 기술의 미국 진출로 완성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고였습니다. 결국 트럼프가 원전 부활이라 부른 이 거대한 설비 확장은 설계 시공 부품에서 한국 시스템에 기대는 방식으로 굴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비가 늘어나는 만큼 반드시 함께 늘어야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진행자가 궁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무엇 말씀이신가요? 이렇게 한국과 협력해 원전을 건설하게 된다면 그 원전이 쓸 연료는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 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덧붙였습니다. 많은 미국인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미국이 매년 막대한 양의 우라늄을 해외에서 수입한다는 사실을 말이죠. 진행자가 의외라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미국이 우라늄을 수입한다고요? 그렇게 많이요? 저는 수치를 짚었어요. 미국은 연간 45억 달러 이상을 들여 농축 우라늄을 수입합니다. 그중 상당 부분이 러시아산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미국이 사용하는 핵연료의 약 20%가 러시아에서 옵니다. 저는 설명을 계속했어요. 진행자가 놀란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러시아산이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중인데도요? 저는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세계 최강국이라 불리는 미국이 핵연료의 공급에서는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 그게 지금 우리가 맞닥뜨린 아이러니입니다. 사실 2024년 5월 미국은 러시아산 우라늄 수입 금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저는 더 구체적으로 설명했어요. 하지만 에너지 안보를 이유로 2028년까지 한시적 면제 조항을 뒀기 때문에 아직도 러시아산 우라늄을 수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행자가 이해가 안 간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금지법을 만들어 놓고 면제 조항을 둔다고요? 그게 무슨 의미인가요? 바로 그겁니다. 미국이 러시아 의존에서 벗어나고 싶어도 당장은 불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저는 설명했어요. 미국 내 우라늄 농축 시설만으로는 원전 운영에 필요한 연료를 충당할 수 없거든요. 실제로 미국의 원자력 발전소들은 러시아산 연료 없이는 정상 가동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는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이 점을 깊이 우려했습니다. 농축시설은 한정되어 있고 이대로 가면 러시아가 농축 우라늄 시장을 완전히 통제하게 될 가능성이 높았죠. 더 심각한 건 중국도 이 틈새를 노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목소리에 긴장감을 담았어요. 중국은 최근 몇 년간 우라늄 농축 능력을 급속히 확대하고 있어요. 저는 손끝으로 책상을 두드렸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결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저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핵잠수함 연료로 사용되는 20% 농축 우라늄을 한국에 제공하기로 한 것, 그게 시작이겠죠. 처음엔 제한적 공급 형태로 시작되겠지만 워싱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은 같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진행자가 관심 있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전문가들이 뭐라고 하던가요? 수개월 내로 한미 원자력 협정이 개정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한국은 저농축 우라늄을 상시 농축할 수 있는 국가가 될 것이다. 진행자가 긴장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상시 농축이요? 그게 무슨 의미인가요? 지금까지 한국은 미국의 사전 동의 없이는 우라늄을 농축할 수 없었어요. 저는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상시 농축이 허용되면 한국은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협력이 아닙니다. 저는 강조했어요. 한국이 핵연료 주권을 갖게 된다는 의미죠. 진행자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핵연료 주권이라니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저는 모니터를 바라보며 낮게 말했습니다. 트럼프가 생각한 건 표면적으로는 단순했습니다. 러시아 의존을 줄이고 핵연료 생산망을 아시아 동맹국으로 다변화하는 것. 하지만 그 이면에는 더 복잡한 계산이 있었을 겁니다. 저는 설명을 계속했어요. 미국은 한국의 기술력을 활용해 중국을 견제하면서 동시에 러시아 의존도를 낮추려 했던 거죠. 저는 짧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미국은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동맹국을 만들어냈습니다. 진행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통제할 수 없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한국이 미국의 뜻을 거스를 수도 있다는 말씀인가요? 한국의 기술력과 납기 능력을 이용하려 했던 대가가 이제 핵연료 자급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독립으로 돌아오고 있는 겁니다. 저는 더 구체적으로 설명했어요. 한국이 핵연료를 자급할 수 있게 되면 미국의 원자력 정책에 더 이상 종속되지 않게 됩니다. 자신들만의 원자력 외교를 펼칠 수 있게 되는 거죠. 저는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트럼프는 러시아 문제를 해결하려다가 훨씬 더 큰 문제를 만들어버린 셈입니다. 진행자가 숨을 죽이며 물었습니다. 그럼 한국이 핵연료까지 자급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저는 의미심장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한국은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됩니다. 저는 잠시 침묵했다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제 눈빛은 모니터에 비친 그래프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한국의 원자력 기술은 지금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저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이미 발전용 원자로, 해군용 추진체, 소형 모듈 원자로까지 모든 설계 능력을 스스로 갖추고 있죠. 이제 남은 건 단 하나, 허가입니다. 저는 손가락으로 허공에 작은 원을 그리며 말했습니다. 만약 농축이 공식적으로 허가된다면 한국은 단기간에 세계 5대 농축국 반열에 오를 겁니다. 진행자가 관심 있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한국이 정말 그런 수준까지 올라설 수 있을까요? 저는 짧게 숨을 고르더니 덧붙였습니다. 한국은 단지 기술을 가진 나라가 아닙니다. 그들은 그 기술을 자주국방이라는 꿈과 연결시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낮은 목소리로 이어갔습니다. 이건 오늘 갑자기 만들어진 흐름이 아닙니다. 그들의 시도는 이미 반세기 전부터 시작됐죠. 저는 자료 화면을 띄웠습니다. 1970년대 박정희 정부 시절, 당시 한국은 주한미군의 철수와 베트남의 공산화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독자 생존 전략으로 핵무기 개발을 비밀리에 추진했습니다. 화면에 오래된 흑백 자료가 비쳤어요. 국방과학연구소, 백곰 미사일, 그리고 프랑스와의 재처리 계약 문서. 진행자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한국이 이미 50년 전에 핵무기를 만들려고 했다는 건가요? 그들은 프랑스에서 핵연료 재처리 시설을 들여오려 했고 미사일 개발과 핵기술 확보를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저는 구체적으로 설명했어요. 특히 백곰 미사일은 사정거리 180km로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도록 설계됐었죠. 저는 낮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강력한 압력으로 그 계약은 파기됐습니다. 헨리 키신저 당시 국무장관이 직접 한국을 압박했거든요. 그때부터 한국의 핵개발은 멈춘 역사로 남았죠. 저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다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멈춘 역사가 지금 다시 이어지고 있습니다. 1994년, 2000년, 그리고 2025년 한국은 세 번의 도전 끝에 결국 스스로 핵추진 기술과 농축 능력에 다가섰습니다. 진행자가 궁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1994년과 2000년에는 무슨 일이 있었나요? 1994년에는 북한 핵위기 때문에 한국 내에서 핵무장 논의가 급속히 확산됐어요. 저는 설명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에는 실제로 한국이 비밀리에 우라늄 농축 실험을 진행했다가 이후 국제원자력기구에 발각되기도 했죠.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역사적으로 한국은 수천 년 동안 외세의 침략을 받아왔습니다. 몽골, 임진왜란,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그들에게 핵은 단순한 무기가 아닙니다. 그건 존재의 복권, 다시는 지지 않겠다는 상징이죠. 저는 손끝으로 문서를 짚었습니다. 미국은 결국 단계적으로 고농축 우라늄의 생산까지 허용할 겁니다. 물론 조건은 붙겠죠. 생산된 우라늄의 일부를 미국이 공급받는다. 명목상은 상호 협력입니다. 저는 설명했어요. 하지만 실상은 미국이 자신들의 원전 확장을 위해 필요한 농축 우라늄을 확보하기 위한 거래입니다. 진행자가 깨달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럼 결국 미국은 러시아 의존에서 벗어나려다가 한국에게 더 큰 힘을 실어주게 된 건가요? 바로 그겁니다. 저는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협력 과정에서 한국은 완전한 농축 기술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들의 산업 시스템은 그렇게 설계되어 있으니까요. 저는 카메라를 바라봤습니다. 미국이 당면한 딜레마가 바로 이겁니다. 러시아 의존에서 벗어나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한국은 미국이 통제할 수 없는 핵 강국으로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들의 핵무기 개발은 1970년에 시작됐고 지금 그 역사는 다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는 조용히 안경을 벗었어요. 조명이 낮게 깔린 스튜디오. 제 목소리가 차분히 울려 퍼졌습니다. 지금 미국은 러시아를 경계하고 중국을 억제하기 위해 핵무기를 늘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전에서 핵무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미군이 주력으로 삼고 있는 건 첨단 무기 체계들이죠. 첨단 군사무기는 엄청난 전력을 소모합니다. 저는 구체적인 예시를 들었어요. 예를 들어 미군의 최신 레이저 기지 하나당 300메가와트의 전력이 필요합니다. 이는 소도시 하나가 쓸만한 전력량이죠. 더 놀라운 건 전자전 시스템입니다. 저는 계속 설명했어요. 차세대 전자전 장비들은 기존보다 10배 이상의 전력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기반 무기 체계들은 실시간 데이터 처리를 위해 슈퍼컴퓨터급 전력이 필요하거든요. 진행자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군사력이 곧 전력 생산 능력과 직결된다는 말씀인가요? 정확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국 펜타곤의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미래 전장에서는 전력 공급망이 곧 작전 성패를 좌우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미국은 더 많은 전력을 필요로 하겠죠. 특히 미래 전쟁은 전력 싸움이 될 겁니다. 미군의 차세대 항공모함 하나만 해도 기존보다 3배 많은 전력이 필요해요. 저는 더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전자기 사출기, 레이저 방어 시스템, 고출력 레이더. 이 모든 게 막대한 전력을 요구합니다. 진행자가 관심 있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원자력 발전이 군사적으로도 중요하다는 건가요? 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덧붙였어요. 전기는 무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원전을 통해 무기를 늘려나갈 예정입니다. 한국을 키우는 것도 그 전략의 일부죠. 하지만 저는 묻고 싶습니다. 저는 잠시 카메라를 응시했어요. 한국은 우리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저는 잠깐 자료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죠. 미국은 한국보다 100배 가까이 넓은 영토와 7배나 많은 인구를 가졌습니다. 물론 미국은 석유와 천연가스 같은 막대한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과는 달리 에너지 생산을 원자력에만 의존할 필요가 없었죠. 실제로 원자력 발전 비중이 18%로 한국의 32.5%보다 낮습니다. 저는 목소리에 감탄을 담았어요. 하지만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우리의 총 원전 용량 약 100기가와트가 자원이 전혀 없는 한국 26기가와트의 4배가 채 되지 않는다는 것은 한국이 이 좁은 땅에 얼마나 대단한 원자력 기술을 밀집시켰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진행자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럼 한국의 원자력 기술 밀도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뜻인가요? 바로 그겁니다. 저는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재래식 무기만으로도 세계 5위의 군사력을 지닌 나라입니다. 이런 전력 생산 능력과 군사 기술이 결합된다면 저는 더 넓은 관점에서 설명했어요. 최근 몇 년간 한국의 방산업을 보면 놀라운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방산 수출액이 100억 달러를 기록했고
더 늘어날 거라고 예측됩니다. 특히 폴란드에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대량 수출한 것은 상당한 화제가 됐죠. 저는 계속 설명했어요. 나토 회원국이 한국제 무기를 대량으로 도입한다는 것은 그만큼 한국의 무기 체계가 서구 기준에서도 인정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진행자가 관심 있게 물었습니다. 그럼 한국은 군사기술까지 강국인 건가요? 한국은 세계 10위권의 방산 수출국입니다. 저는 강조했어요. 자주포, 전투기, 잠수함, 미사일까지 거의 모든 분야에서 독자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핵무장까지 이루어진다면 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천천히 시선을 들었어요. 그때 진행자가 조용히 숨을 삼키며 물었습니다. 그때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느 편에 설지 고민하게 될까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을 이었어요. 아니요, 제 생각은 다릅니다. 머지않아 중국이 한국과 미국 사이에서 어느 편에 설지 고민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진행자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가요? 중국이 한국을 의식할 정도로 한국이 강해진다는 말씀인가요? 저는 잠시 침묵했어요. 트럼프는 한국을 통제하려 했고 미국은 한국을 이용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새로운 균형이 태어나고 있는 순간입니다. 저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어요. 이건 아직 결과가 아닙니다. 시작에 불과하죠. 저는 카메라를 향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 승인은 앞으로 펼쳐질 거대한 변화의 서막이 될 겁니다. 진행자가 긴장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떤 변화 말씀이신가요? 역사는 지금 막 방향을 바꾸려 하고 있습니다. 저는 무게감 있게 말했어요. 한국이 늘 꿈꿨던 자주국방, 그 꿈이 이제 현실이 되려 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미국은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괴물을 키워낸 셈입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진행자를 바라봤습니다. 트럼프가 87분 동안 한국과 나눈 대화의 진짜 의미를 이제 이해하시겠죠? 진행자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이 모든 게 트럼프의 계산 착오였다는 건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트럼프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한국을 이용하려 했지만 결국 한국이 미국조차 넘어설 수 있는 힘을 갖게 해준 셈입니다. 한국은 이제 더 이상 미국의 보호를 받는 나라가 아닙니다. 저는 마지막 설명을 이어갔어요. 그들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완전한 독립국이 되려 하고 있어요. 조용히 그 말을 끝낸 순간 스튜디오에는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가 시작되는 순간 동아시아의 모든 판도가 바뀔 겁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카메라를 바라봤어요. 아마 한국이 서 있을 겁니다.